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장 자기결합회로를 같이 한번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는 자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고 자기 에너지는 다시 전기 에너지를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전기적으로만 회로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자기적으로도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전기적 에너지를 자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해서 서로 결합되는 자기결합 회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용어들은요. 자기결합 부품들을 포함하는 회로를 분석을 통해서 상호 인덕턴스가 어떤 것이며 결합계수, 그다음에 권선비 이런 개념을 같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를 포함하는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할 거고요. 이렇게 자기 에너지로 에너지를 변환하는 대표적인 기기가 바로 변압기죠. 이 변압기 중에서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1차 측과 2차 측 사이의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여러분들과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구장 학습에 이어서 앞서서 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중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하고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 하듯이 자기의 자기력이 미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죠. magnetic field라고 합니다. 자, 마그네틱 플러스 자속이죠. N극에서 나와 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는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 힘이 작용하는 이 가상의 선, 이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력선이 어떤 공간의 표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경우 우리가 이를 자속, 자기력선의 다발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선의 다발을 자속이라고 하는데요. 기호는 파이로 쓰고 단위는 보통 웨버를 많이 쓰죠, 웨버. 그런데 이제 테슬라 스퀘어 미터로 단위를 쓸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보통 웨버라는 단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 자속 중에서 이제 루프, 폐루프라고 하죠. 경로. 코일의 루프 코일의 그 경로 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의 적분의 폐경로 안을 관통하는 자속을 우리가 쇄교 자석이라고 합니다. 한쪽의 자기 에너지가 다른 쪽의 전기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자석을 우리가 세교 자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그네틱 플러스 리키지라고 하는데 기호는 람다로 쓰고요. 마찬가지로 자석이기 때문에 단위는 웨버를 쓸 겁니다. 같은 단위니까요. 그런데 세교하지 못하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이 만든 이런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에 의해서 어떤 자석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 자석들이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루프가 있는데요. 예. 이 루프를 통과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새어 나가는 자석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자석을 우리가 쇄교 자석이라고 하고요. 밖으로 새가 나와서 자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이 자석을 우리가 누설 자석이라고 합니다. 예, 새어 나가는 거니까 리키지 마그네틱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키지 그러니까 안으로 관통하는 거 통과하지 못하고 밖으로 새어 나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누설 자석은 별로 인제 의미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다 손실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세교하는 자석만 보면 됩니다. 아무튼 자석의 단위는 웨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자석의 가발이 얼마만큼 촘촘하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이 빽빽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이 몇 개 안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 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밀도. 덴시티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자속 밀도라고 하는데 자속 밀도는 기호 B로 쓰고요. 예, 단위는 웨버 퍼 스퀘어 미터가 됩니다. 웨버 퍼 스퀘어 미터라는 단위도 많이 쓰지만 사실 자속 미터는 사실 테슬라라는 단위로 쓰이기도 해요. 예, 이 자기애가 얼만큼 강한지를 나타내는 자기애 세기. 그러니까 어떤 정지되어 있는 자가 우리가 보통 M으로 표현하는데요. M 플러스 M이 있고 이제 마이너스 M이 있죠. 그래서 자아를 놓게 되면 N극과 S극 사이에 자아를 놓게 되면 이제 자아에 미치는 힘이 작용하는데 자기 내에 정지되어 있는 단위 자아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자기의 세기라고 하고 H로 나타내는데요. 자기의 세기는 누가 만드는 전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를 갖다가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에 비례합니다. 암페어에 비례하고 몇 번 감았는지 턴수에 비례해요. 예, 그리고 단위 길이가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암페어, 턴퍼, 미터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자율입니다. 투자율. 자기장이 영향을 받아 자아될 때 생기는 자속 밀도와 진공 중에 어느 정도 자기장이 잘 통과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세기의 비를 이야기하는데 진공에서의 자기장을 우리가 뮤제로로 나타내고 이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1.2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헬리퍼 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는요, 자기의 세기가 세다 해서 다 자속 밀도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공간을 투자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속이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율로 곱하는데 이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을 기준으로 비투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공을 기준으로 얼만큼 잘 통과하는지 또 잘못 통과하지 못하는지로 나타내는 뮤제로 뮤아래 H로도 나타낼 수 있죠. 전자계획 시험에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학습해 봤고요. 자, 그러면 자속을 만들어내는 데는 원천이 되는 힘이죠. 기자력이라고 하는데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한 코일의 능력을 우리가 기자력이라고 하고 F는 전류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전류가 세면 자속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같은 양의 전류라 하더라도 여러 번 감으면 더 많이 나타낼 수가 있어서 기자력 F는 감은수, 권선수와 전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단위는 암페어 턴이 되겠죠. 여기서 N은 권선의 가문수, I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기는 권선수와 전류,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와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L분의 NI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거 하셨을 겁니다. 암페어 주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폐루프, 폐경로 안에 자속을 모두 적분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전류와 그다음에 감은 횟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속 밀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속 밀도 B는 뮤H라고 했잖아. 이 뮤는 진공을 기준으로 비투자율로 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뮤제로 뮤R에 H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자속 밀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밀도이기 때문에 웨버 퍼 스퀘어 미터도 되지만 테슬라라는 단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속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 면적, 면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내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S도 벡터고요, 사실은요. 얘도 지금 벡터죠. 두 개와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스칼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BS가 되는데 자속 파이는 스칼라 양이거든요. 그래서 B와 S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만큼 자기력선이 잘 통과할 수 있는지 또는 자기력선을 통과하는데 방해받는 성분은 없는지를 나타내는 자기저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저항의 식. 일반 R이라고 쓰면 전기저항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RM 해가지고 자기저항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전혀 다른 기호로 나타내는 책들도 있으니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위 면적당 암페어, 턴퍼, 웨버가 되고요. 길이와 투자율, 그다음에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일에 그러면 세교 자속, 아까 얘기했지만 자속들 중에서 이 코일 안을 관통하는 자속들을 이 코일 안을 관통하는 자속들을 우리가 세교 자속 람다라고 한다는데 람다는 여기서 자속들이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람다 중에서 여기 세교한 애들은 n파이가 되겠죠. 코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n번 감았을 경우에는 자속의 수와 세교 자속의 수는 만들어진 자속과 건선수, 가문수죠. 건선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세교 자속과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내게 된 람다는 LI가 됩니다. 그래서 자속을 전류로 만약 표현하게 된다. 파이는 n분의 L의 i가 되는데 이 i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전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교 자속 수의 비례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세면 셀수록 람다도 물론 커지긴 합니다만 동일량의 전류를 얼마만큼 세교 자속수를 늘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능력, 우리가 이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와 i는 비례하는데 람다 이꼴 i로 쓰려니까 L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L은 뭐다?
동일량의 전류로 발생시킬 수 있는 세교 자석의 양을 나타내는 비례상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통해서 세교 자석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당연히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단위 시간당 이 세교 자석의 변화율로, 이 세교 자석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전압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단위 시간에 따라 이 세교되는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여기에 코일 안에다가 N극, S극 자석을 넣고 자석을 가만히 놓으면 전압이 안 걸리죠. 얘를 갖다가 이동시키든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단위 시간당 세교 자석 수가 변하게 되면 이게 결국 전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식이고요. 따라서 세교 자석을 갖다가 나타내게 되면 람다는 Li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V는 dt분의 d람다인데 람다는 Li가 되니까 이 식을 넣게 되면 V는 L의 dt분의 di가 되는 거죠. 그래서 L의 dt분의 di, 그다음에 I 곱하기 dt분의 dl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Li를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인덕턴스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dt분의 dl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요거만 남겠죠. 얘는 0이고 요거만 남습니다. 그래서 V는 L의 dt분의 di라는 식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V는 저항에서는 R 곱하기 I가 되는 거고요. 캐패시터에서의 V는 인테그랄 I의 dt가 되는 거죠. 그쵸? VC에서는요. VR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VL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L의 dt분의 di가 되겠죠. 얘는 단순한 ohm의 법칙은 곱이고요. 여기서는 적분이고요. 여기서는 미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꺼냈냐면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결합할 건데 이쪽에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 코일을 하면서 이쪽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속들이 만들어지죠. 이런 자속들이 파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파이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또 운 좋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코일로 유입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석 중에서 세교 자석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람다1은 N1 곱하기 이 파이가 되고 요거는 L1의 아이온이 됩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 아이온과 N1. 그러니까 이 건선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거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동일량의 전류로 세교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능력치를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L의 I가 됩니다. 따라서 V1은 dt분의 d 람다1이 되는 거고 요거는 L1의 dt분의 di1이 되겠죠, 당연히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내는 세교 자석수를 한번 지금 계산한 거고 이로 인해서 이 V1과 세교 자석 사이의 관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일들 중에서 이쪽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람다2는 그래서 이 중에서 N2의 파인데 2차 측에서 만들어내는 거 이쪽 전류가 지금 이쪽에서 전류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속 중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애들, 람다2로 넘어간 애들이 이쪽에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전압을 V2를 유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V2는 dt분의 d 람다2예요. 이쪽에 있는 게 람다2죠. 여기는 람다1이고요. 그래서 dt분의 d의 n2의 파이가 되는데 dt분의 d의 1차 촉에서 발생된 이 자속들이 2차 촉으로 넘어오는데요. 이 넘어오는 양은 n1분의 l1의 i가 되는 거잖아요. 파이 양이요. 모조리 다 넘어온다 가정하면 그러면 n1분의 n2 이제 건선수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속들이 자속을 발생시킨 것들을 이 에너지를 이쪽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속들이 다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누설돼서 밖으로 이렇게 새어 나가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쪽에서 만들어진 양이 얼마만큼 이쪽으로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나오는데 그게 L2원입니다. 그래서 L2원의 dt분의 di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에서 만드는 이 자속들이 파이원들이
이쪽으로 이제 파이 2가 돼야 되는데 이게 100%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 결합이 됐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상적이라면 파이 1이 다 뭐가 되냐면 파이 2로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람다 1과 람다 2가 다 같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가 이렇게 누설 자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기 에너지를 2차적으로 모두 다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측이 유도되는 전압의 비례상수를 우리가 L2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덕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L2원은 뭐냐면 1차 측에서 만들어진 자속으로 인해서 2차 측에 쇄교되는 자속이 전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능력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계산했냐면 자기 인덕턴스만 갖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인덕턴스죠.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건 자기 인덕턴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속들 중에서 이 안을 쇄교하는 자속 람다원을 볼까요? 이 람다원은 여기서 흐르는 전류 I1이 만들어내는 람다도 있을 거예요. I1이 만들어내는 람다원은 L1 곱하기 I1이 되겠죠. 그런데 이쪽에서 자속이 넘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전압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게 L의 1, 2의 I2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에서 이제 람다2를 볼까요? 람다2는 이쪽에 있는 I2가 만들어내는 람다2도 있을 겁니다. I2가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자속도 있겠죠. 그래서 L2에 I2가 있는데 문제는 이쪽에서 넘어온 애들이 또 만든 애들도 있죠. L2원에 I1이 됩니다. L12와 L21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차 측과 2차 측,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얼마만큼 결합되는지 결합률을 보는 거기 때문에 L12와 L21을 그냥 M이라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을 M으로 놓고 여기 있는 값을 M으로 놓게 되면 이 식을 다시 쓸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람다1은 L1의 I1의 M의 I2, I2, 람다2는 M의 I1 더하기 L2의 I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L의 I2 이제 전압을 생각해 볼까요? V는 어떻게 되냐고요? dt분의 d 람다라고 아까 정의했잖아요. 따라서 V1은 dt분의 d 람다1이 되는데 dt분의 d 람다1은 여기다가 넣는 거죠. L1의 dt분의 di1 플러스 m의 dt분의 di2라는 다시 말해서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2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V2는 L2에서 만들어내는 전압도 있지만 1차 측 전류가 2차 만드는 자속이 2차 측 코일로 넘어와서 만들어지는 전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I1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이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일로 넘어가는데 I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쪽에서 만들어진 파이1과 이쪽에서 있는 파이2가 이제 합해지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 M 값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권선의 코일은 아시겠지만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줄 모르겠는데요. 오른손 엄지입니다. 엄지에다가 이렇게 손을 만들게 되면 오른나사의 법칙이잖아요. 오른나사의 방향으로 이제 자속이 만들어지는 건데 코일을 이렇게 감을 수도 있고 코일을 또 반대로 이렇게 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코일이 이게 어떻게 감겼는지 2D에서는 감은 방향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나 물리 시간에 보면 코일의 감는 방향을 나타낼 때 뭐 이렇게 감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반대로 감았을 때는 또 이렇게 감았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어느 방향으로 감겼네라고 알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인덕턴스 우리가 본인이 알고 있듯이 이렇게 감아 놓으면 이게 지금 자석이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는지 이 방향으로 만들어지는지를 2D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극성인지 간극성인지를 우리가 2D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쪽에서 만들어진 자석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I2에서 만들어지는 자석이 이쪽으로 만들어져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람다 1과 람다 2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죠. 이걸 우리가 감극성이라고 합니다. 감극성이 되면 V1은 에론의 자기 인덕턴스는 플러스로 만드는 데 반해서 상호 인덕턴스는 반대 방향으로 만드는 거예요. V2 자기 인덕턴스는 플러스로 만드는 데 비해서 상호 인덕턴스는 마이너스로 만드는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방향으로 자속이 이동하느냐 아니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각 코일의 전압 성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L1은 뭐냐면 1차 코일에 있어서 1차 측이 유기되는 전압을 이야기할 거고요. 1차 측 코일에서 1차 측에 만들어지는 세교 자속수죠. 세교 자속. I1이 1차 측 코일을 통과하면서 1차 측에서 세교 자석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L12는 2차 측 전류가 1차 측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이 1차 측 코일로 유기되면서 만들어지는 자속수예요. 얘는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만들어내는 상호예요. 이 두 개는 같은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얘는 2차 측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값. 이렇게 우리 예전에 우리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R11, R12, R21, R22. 우리가 키리호프의 전압 법칙 할 때 이런 거 했었고요. 또 뭐 했냐면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 노드 방정식 할 때 G11, G12, G21, G22 해가지고 여기다가 I1, I2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저기 뭐 V1, V2 이런 식으로 세워졌었잖아요. 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G는 여기가 V1, 여기가 V2 이렇게 하면 VA, VB로도 많이 썼죠. 이쪽이 뭐 I1, 뭐 I2 이런 식으로도 썼을 거예요. 이때 이 저항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 저항이라고 했죠. 1번 막로 메쉬를 돌면서 지나는 1번 막로의 자기 저항. R12는 뭐냐면 메쉬 1번과 메쉬 2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메쉬 1번과 2번 사이에 끼어 있는 저항, 요게 상호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자속이 더해지는 경우 우리가 가극성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플러스를 쓰면 되고요. 자속이 서로 상쇄되는 경우 반대방인 경우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감겼는지는 알 수가 없고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주는 영향은 결합력에 따라서 2차 측에서 1차 측의 영향이랑 동일합니다. 서로가 에너지를 결합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라고 해서 L로 표현 안 하고 M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다만 건선의 감긴 방향과 전류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감겼는지를 2D에서는 감은 방향을 아까 볼 수 없다 그랬죠. 이렇게 그려놓은 게 어느 방향으로 감긴 건지 이게 요게 튀어나와서 이게 뒤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3차원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2B는 높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도트 규약이라는 걸 통해서 건선이 어느 쪽으로 감겼는지를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장을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볼까요? 자, I1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L1에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요. I2 보세요. I2는 이렇게 들어가서 L2에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I1이 점이 있는 쪽으로 인을 하는데 I2도 점이 있는 쪽으로 인을 한다. 그러면 같은 이렇게 점이 있는 쪽으로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우리가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가극성. 그래서 V1은 어떻게 쓸 수 있냐? V1은 L1의 DT분의 DI1과 플러스 M이 되죠. 가극성이니까 DT분의 DI2, 그러니까 2차 측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속, 2차 측 전류, 여기서 자속을 사실 만들어내는데요. 만들어내는 자속 중에서 이렇게 새어 나가는 애도 있지만 일로 들어온 애들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간 애들, 이게 결합력이라고 해서 M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M으로 표현할 거예요. 만들어진 총 자속 중에서 얼마만큼이 1차 쪽으로 들어가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값입니다.
이쪽에서 세어볼까요? 그러면 V2는 어떻게 세야 되냐면 L2에 DT분의 DI2도 있지만 아까 얘기대로 M에 DT분의 DI1이 있습니다. 1번에는 1번 전류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이쪽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로 결정되는 값이죠. 자, 1번 I1도 도트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고 I2도 도트가 있는 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둘 다 뭐가 되냐면 플러스 M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건 좀 상황이 달라요. I1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인하죠. 그런데 I2는 이렇게 들어가서 점이 없는 쪽으로 인을 합니다. I1은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고 I2는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만 표현하면 코일이 어떤 방향으로 감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보, 도트 귀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I1은 점이 있는 대로 들어가는데 반해서 I2가 점이 없는 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무극성이 아니라 감극성이 됩니다. 거꾸로 자속이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세워볼까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1로 들어갑니다. 그럼 L1의 DT분의 DI1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상호 인덕턴스 M의 DT분의 DI2는 가극성이 아니라 감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V1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V2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 가정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니까 L2에 DT분의 DI2 맞죠? 그런데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서 마이너스 M의 DT분의 DI1 1차 측에서 만들어지는 코일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감쇄되는 줄어드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기적으로 결합된 인덕터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자기회로는 전압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전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류에 대한 식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전류에 대한 식으로 세우시려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네네네. 따라서 우리가 회로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막루법이 있고 절전법이 있는데 노드 해석은 에, 마디 전압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마디 전압, 아까 얘기했지만 VA나 뭐 VB를 쓰는 거고 이거는 결국 KCL을 쓰는 건데요. 인덕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은 전류가 유기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노드 해석 방법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뭘 써야 되냐면 메쉬 해석법을 써야 돼요. 메쉬 해석법은 막로 전류를 미지수로 세우는 거고, 뭐 I1, 뭐 I2 이렇게 시계방향을 돌렸죠. 이거는 K, VL을 세우는 건데 전류에서 전압이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드 해석법보다는 메쉬 해석법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페로한 방정식을 푸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면 노드 해석법, 메쉬 해석법을 비교해 보면 보통 메쉬 해석법을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결합 회로에서 상호 인덕턴스 쓰는 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노드 해석보다 메쉬 해석법을 쓰니까 해석이 더 쉬울 거예요. 자, 자기적으로 결합된 인덕터를 가진 회로는 마디 방정식보다는 막루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호 인덕턴스의 전류에 의해서 전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압의 방정식이 돼야 되니까 키리오프의 전압 법칙이 더 좋겠죠. 그래서 자기 결합 회로는 무조건 뭘로 푼다? 막로법으로 푼다라는 기억을 꼭 하시면 돼요. 무조건 막로법입니다. 따라서 KVL을 사용해서 막로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요. 이때 정의된 전류가 코일에 점이 있는 쪽으로 유입된다면 반대편 코일도 점이 있는 단자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점이 있는 쪽이 전압이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반대로 전류가 코일에 점이 없는 쪽으로 만약 유입된다. 1차 측에서 그러면 2차 측에서는 점이 없는 쪽에 단자 전압이 높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코일의 방향을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데 코일의 감ging 방향이 오른 나산지 또는 왼 나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도트 기압으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전류가 점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지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막로 전류를 표현했는데 방정식을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연립 방정식은 계산기가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식만 잘 세우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 시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1이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런데
일로 들어가는데 V1은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예요. 이 말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쵸? 사실상. 왜냐하면 플러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I1이 아니라 마이너스 I1의 T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보시기가 많이 어렵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V1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일단 가정해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 세우면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L1의 DT분의 DI1. 그죠?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I2 어디로 들어가나 보세요.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죠. 똑같아. 그럼 플러스 M의 DT분의 DI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V1의 T가 돼야 되는데 V1의 T의 방향을 보시면 지금 위쪽이 플러스라고 놓고 가정해서 지금 풀었는데 사실은 위쪽이 마이너스고 아래쪽이 플러스잖아요. 이 말은 전압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다가 V1이 아니라 마이너스 V1 해주시면 극성 방향이 바뀐 걸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뒤집힌 거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V1은 마이너스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인지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L1이 되고 마이너스 M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쪽 볼까요? V2 볼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V2의 T는 자,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없는 쪽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L2의 DT분의 DI2가 됩니다.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아이온 어디로 들어가나요?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I2도 점이 없는 쪽, 아이온도 점이 가극성이죠. 플러스 M의 DT분의 DI1이 되는 겁니다. 1차 측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현하게 되면 V1은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인데 L1의 DT분의 DI1은 이렇게 극성이 만들어지고 M의 DT분의 DI2는 이쪽으로 전류가 없는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없는 쪽이 높으면 없는 쪽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없는 쪽이 지금 높고 도트가 있는 쪽이 낮아야 되겠죠. 극성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쪽은요, 없는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일단 V2가 이쪽이 높고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 L2에서 만들어진 압도 들어가는 쪽이 높고 나오는 쪽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쪽이 높고 인이 높고 아웃이 낮아야 되겠죠. 아웃일 때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없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아이온도 지금 없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M은 서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랑 극성이 같다. 가극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지나요? 자, 두 번째 그럼 방정식, 메시 방정식을 통해서 연립 방정식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시계 방향으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도는 전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정식 한번 세워볼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방법을 이용할게요. 자, 이쪽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나옵니다. 아이온이 있고 R온이 있으니까 R온의 아이온이 되죠. 플러스 여기 보시면 여기 코일이 있어요. L1의 DT분의 D아이온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L1을 통과하는 I1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 인덕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도전압입니다. 그런데 I2가 이쪽으로 흐르는가요? I2는 이렇게 흐르고 I1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L2에 순수하게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간다 가정하면 여기가 I2는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I1은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I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2 마이너스 I1 DT분의 D에 I2 마이너스 I1이 순수하게 뭐가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다시 말해서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니까요. I1이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일로 가는 전류는 I2,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류는 I1이 있으니까 순수하게 여기서 일로 가는 전류는 I2 마이너스 I1이 된다. 그래서 둘 다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플러스 M이 되고 DT분의 DI2 마이너스 I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갈까요? 이번에는 1차 측 처음 볼 때는 이게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일로 들어갑니다. 일로 들어가면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 저항은 무조건 들어가는 쪽이 높고 낮으니까 일단 L2에 여기서 일로 가는 전류는요. 일로 가는 전류가 I2고 내려오는 전류가 I1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려오는 전류는 I1 마이너스 I2가 되겠죠. DT분의 DI1 마이너스 I2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요 경우를 한번 보시면 전류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플러스 L이라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L은 보세요. 얘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얘는 점이 있는 쪽으로 지금 인을 하고 여기는 없는 쪽으로 인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M의 DT분의 DI1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이번에는 2번 막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메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메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돌 거거든요. 이렇게 도는 두 번째 막로에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한번 세워 보도록 할게요. 자, R2에 순수하게 I2 혼자 흐르니까 R2 곱하기 I2 됐죠. 여기만 보면 되는데 여기 걸리는 전압 한번 볼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방향으로 세워야 되는데 I2는 이 방향으로 흐르지만 I1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실제로 흐르는 건 I2 마이너스 I1이 흐르겠죠. L2에 자기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을 계산하면 L2의 DT분의 DI2 마이너스 I1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점이 있는 쪽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자, 저쪽에 볼까요? 저쪽 상호 결합되어 있는 거. I1이 어디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요.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I2가 지금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올렸죠. 점이 있는 쪽으로 인을 하는데 얘도 점이 있는 쪽으로 지금 인을 하잖아요. 가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의 플러스 M이 되는 거고 DT분의 DI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로 방정식을 세울 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L1이 L2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L1, L2가 단독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L1하고 L2만 생각하면 되겠지만 I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속도 있지만 I2가 여기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자속이 이쪽으로 통과해서 여기에 이어지는 상호 결합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가 들어가는 부호를 잘 맞춰서 이렇게 넣어 주셔야 그 격에 맞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운 식을 갖다가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L1의 DT분의 DI1을 우리가 앞에서 정연파 페이저 배웠잖아요. 미분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죠? J 오메가 L1을 붙여주면 되죠. J 오메가 L1 붙여주면 되고 여긴 J 오메가 M을 붙여주면 됩니다. 여긴 J 오메가 L2 여기 J 오메가 M 이런 식으로 방정식으로 세우면 돼요. 여기 이제 1번 방정식이었고 1번 방정식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V1의 전압 상승이 있어요. 그런데 2번 막로를 보시면 전압 상승이 없죠. 2번 막로는 R2의 I2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들어갔네요. J 오메가 L2의 I2 마이너스 I1 DT분의 D L2의 DT분의 DI2 마이너스 I1이니까 J 오메가를 붙여주면 되죠. 미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내게 되면 1차 측 전류에서 1차 측에 만들어지는 전압과 네, 요거는 2차 측에 의해서 1차 측에 만들어지는 전압. 요거는 1차 측이 2차 측으로 넘어서 만들어지는 전압. 이건 2차 측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전압. 을 더하는데 1번 막로에서의 전원은 V원이 있고 2번 막로는 전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회로만 방정식을 행렬의 형태로 세우는 게 가능한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자기 저항과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하면 페루 1에서는 R1, R3가 뭐죠? 자기 저항이 되는 거고 R3는 I1과 I2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상호 저항이 되는 건데 1차 측에서 2차 측 봤을 때 2차 측에서 1번 막로에서 2번 막로, 2번 막로, 1번 보면 똑같이 마이너스 R3가 되죠. 이런 형태로 세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설명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끝내려고 했는데요. 다행히 녹화가 되네요. 그래서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I1이 이쪽 방향으로 갈 때 I2는 이렇게 방향이 되면 R3를 보세요. 일로 가는 전류는 I1인데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게 I2예요. I1과 I2가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럼 이렇게 I1과 I2를 쓸 때 이렇게 부호를 반대 방향으로 쓰게 돼요. 부호를 반대 방향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런데 1번 막루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2번 막루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I1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I2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I1과 I2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두 개의 전류가 하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합의 형태로.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M이 나오는 거죠. 감극성 같은 형태를 가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M이 되는 가극성 형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막루에 걸려 있는 저항, 요건 2번 막루에 걸려 있는 자기 저항. 얘는 뭐냐면 1번과 2번 막루 사이에 끼어 있는 상호 저항. 1번 막루와 2번 막루 사이에는 누가 끼어 있죠? R3가 끼어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상호 저항이라고 하는데 상호 저항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저항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마이너스인 감극성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인 가극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상호 인덕턴스도 마찬가지로 극성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배울 때 자꾸 이제 부호가 헷갈리는데 아이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점이 있는 쪽으로 인을 해요. I2도 어떻게 되죠? 점이 있는 쪽으로 인을 하네. 그럼 무슨 극성이죠? 가극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들어가는 쪽이 높고 나오는 쪽이 맞은 거 맞죠? 얘도 들어가는 쪽이 높고 인 여기가 아웃이죠. 여기가 인 여기가 아웃입니다. 그래서 V1은 L1의 DT분의 DI1 플러스 M의 DT분의 DI2가 되는 거고 V2는 M의 DT분의 DI1 플러스 L2의 DT분의 DI2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밑에 걸 보시면 1번 막로는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고 2번 막로는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요. 따라서 얘네는 가극성이 아니라 감극성이 되겠죠. 그런데 좀 보셔야 될 게 이쪽이 인인데 낮고 여기가 아웃 나오는 데가 높아요. 거꾸로 V1이 거꾸로 걸려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세우라 했죠? 마이너스 V1으로 놓고 세우세요. V1의 T는 L1의 DT분의 DI1 마이너스 M의 DT분의 DI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를 없애 보세요. 그러면 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요 식이랑 같은 식이죠. 자, 이쪽은 다행히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V2의 T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2의 DT분의 DI2가 있고 그다음에 얘는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M의 DT분의 DI1이 되겠죠. 요 식이 지금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어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기고 플러스가 생기는지 헷갈리죠. 이게 이 V1 전압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헷갈려 해요. 뒤집을 때는 여러분이 다시 뒤집어 놓고 마이너스 V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V1이라고 하고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 이렇게 가정하면 되죠. 자,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나오네요.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I2 보세요.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이 들어가는 쪽이 높고 밑에가 낮으니까 V1은 L1의 DT분의 DY1인데 얘는 점이 없는 쪽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점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M의 DT분의 DI2 하면 되죠. 이쪽처럼 2차 측의 방에 이게 뒤집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 그냥 V2로 놓으세요. 마이너스 V2의 T는 L2의 DT분의 DI2도 있지만 여기는 극성이 같은 극성이 이제 마이너스 M의 D분의 DI1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넘기면 다시 M의 부호가 플러스로 되고 L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정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세울 때 상호 인덕통수에 따라서 극성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평가 하나를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I1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네요. 그럼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점이 없는 쪽으로 인하고 있습니다. I2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점이 없는 쪽으로 인을 합니다. 극성이 같네요. 가극성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쪽이 높고 나오는 쪽이 낮으면 되죠. 따라서 V1은 L의 DT분의 DI1 둘 다 없는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가극성이에요. 플러스 M의 DT분의 DI2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2차 측에서 세워볼까요? V2의 T 들어가는 쪽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야 되는데 V2T가 지금 거꾸로 걸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V2로 놓으세요. 마이너스 V2는 L2의 DT분의 DI2도 있는데 이쪽은 없는 쪽으로 들어가고 이쪽도 없는 쪽이니까 극성이 같은 거죠. 플러스 M의 DT분의 DI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쪽으로 넘겨줘 보세요.
넘겨주시면 V2는 마이너스 M의 마이너스 L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식을 세우는데 좀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고요.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호 인덕턴스를 미분해야 되는데 DT분의 DI로 나타내는데 미분하는 거 우리 잘 안 하잖아요. 앞에서 배운 복소 페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DT분의 DI1, L1의 DT분의 DI는 미분하게 되면 J 오메가가 앞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J 오메가의 L1의 I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얘는 J 오메가 M의 I2. 얘는 J 오메가 L2의 I2, J 오메가 M의 I1 이런 식으로 미분 대신에 J 오메가를 나가서 써주면 더 쉽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은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